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5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생리학에 이어서 식품위생은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좀 친숙한데요. 우리가 이 생리학이나 식품위생이나 수업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식품위생은 공부할 내용은 조금 더 많고 좀 더 가벼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해를 막 요하는 것보다는 좀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식품위생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어서 확실히 알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의 그런 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뭐 위주로 좀 더 공부를 할지를 조금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차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총 7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관리부터 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출제될 거다라는 그 공청회와 관련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발표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묶어보면은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우리 식품위생 출제 경량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 공개 전 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공개된 것 이후부터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벌써 이제 한 4년 차 됐거든요.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경향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요. 자, 이 식품위생은 총 14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제1장에는 식품위생 관리, 그러니까 식품위생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품위생 전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떨 땐 2문제, 어떨 땐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뭐 그 전엔 또 3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019년도에는 3문제 출제가 됐잖아요. 근데, 20년도엔 2문제, 21년도에 또 다시 3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2문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3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3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가는 거 봐서는. 자, 그래서 식품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은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가요, 식중독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예요. 식중독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요 식품위생관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중독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식중독만이라도 보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중독이 거의 8, 9문제가 식중독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4문제 중에 8, 9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식중독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우리가 왜 식중독도 나눠질 수 있잖아요. 세균성, 그다음에 뭐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1단원에서 식품위생관리에서 3문제가 나오면요, 식중독에 8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파트에서 2문제 나오면요, 식중독에서 9문제가 출제가 돼요.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그 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건 항상 똑같아요. 한쪽에서 한 문제 더 나오면 한쪽에서 좀 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2019년도 문제 보면은, 세균성 식중독이 5문제죠. 근데 44회에는 6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세균성 식중독만 5문제에서 6문제 출제가 되고요. 근데 그 6문제 출제가 될 땐 꼭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나와요. 근데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항상 뭐만 나오냐? 노로바이러스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사 쪽에서는요, 바이러스 식중독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발생하는 건 노로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영양사 쪽에서는 딱 노로바이러스까지만 보면 거의 충분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뭐 하나 더 하긴 나중에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주로는 노로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는데 6문제까지 나올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한 문제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작년이 딱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연독 하나, 곰팡이독 하나. 그러니까 자연독하고 곰팡이독 합쳐서 2문제예요. 근데 이게 자연독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독에서 하나, 곰팡이독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화학성 식중독은 1문제 내지 2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성 식중독은요, 1문제에서 2문제입니다. 보통은 1문제였는데요. 작년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중독에서 8, 9문제여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파트, 식중독 파트. 그 중에서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특히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이죠. 근데 이 감염병은 인수공통 감염병하고 경구 감염병이 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영양사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인수공통 감염병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내년에는 경구가 나올까? 아니면 또 다시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올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또 문제가 되게 장황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추리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인데요.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건 기생충이에요. 위생해충은 지금 공개내고 나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위생해충은 위생동물 같은 파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10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생동물 파트 같은 건 그냥 문제를 통해서만 그냥 점검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과 관련된 파트는 뭐 분류를 한다든지 숙주 물어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피감염처럼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그런 것들과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간단히 추려서 보면 돼요. 그래서 감염병과 기생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파트인데요. 이 해썹에서 항상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중독. 그러니까 식중독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식품위생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트고요. 여긴 정말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조금 공부하면은 웬만해서는 되게 다 10점, 거의 14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식품위생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내용들을 볼까? 항상 여기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수업은 기본 이론과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 나가니까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하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은요, 요 우리 전체 그 파트를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만약에 좀 일찍 끝난다면.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짚으면서 이제 정말 봐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자, 바로 식품위생 관리 파트에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식품위생 관리 파트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항상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시간이 중요한 게요. 가장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용어 이런 건 설명하는 건 첫째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에 가다 보면은 세균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포자, 아포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뒤에 가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포자를 사멸한다, 아포를 사멸한다. 근데 아포가 뭔지 세균이 뭔지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설명은요. 첫 시간에 해드리니까 뭐 첫 시간에 해드리는 용어 설명을 잘 기억해 두셨다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페이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 잡는 것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식품위생의 개념 잡는 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WHO의 정의를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보시면은요. 대상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대상. 자,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이니까 당연히 식품은 들어가죠. 근데 당연한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다 보면 식품 첨가물도 나오고요. 기구, 용기, 포장과 관련된 위생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WHO의 정의 보시면은요. 자, 이 WHO의 정의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인간이 섭취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단계부터요.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양사에도 식품위생이 있고 위생사에도 식품위생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위생사의 식품위생은 좀 더 많은 문항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항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는 더 많아지긴 하지만 더 많이 근데 얘는 우린 14문제잖아요. 확 줄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되게 문제 나오는 경향이 엄청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비슷해져요. 많이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왔던 게 우리 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어떤 해 보면은요 똑같이 그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뭐 해썹의 단계를 찾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요즘 꽤 나오는 편이에요. 영양사나 위생사나. 근데 작년에 이제 위생사에서 요 WHO의 정의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자, 그래서 우리도 혹시 모르니까 봐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섭취하기까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그리고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보통 가로는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근데 그게 안전성이 나올 수도 있고 건전성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 무결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로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에서는 대상, 그 다음에 WHO에서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모든 수단이 식품위생이다? 이 정도 봐두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목적은 나중에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식품위생의 목적이 앞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품으로 인해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위해를 방지해야 되는데요. 그런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위해 요인 분류는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위해 요인은 생성 요인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성된 거냐? 이 식품의 유해 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 자, 요게 이제 우리 아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여러분, 분류 문제는 정말 기본이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분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게 어떤 물질이냐, 이 물질 자체로 나누기도 해요. 그 물질 자체로 나눈 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인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우선 생성 요인별 분류, 우리 책에 있는 생성 요인별 분류를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자,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합니다. 내인성, 우리 책에 외인성, 유기성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죠. 자, 내인성 그러면 안에 있어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도, 유해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인성 유해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인성 그러면 말 그대로 식품 자체에 독성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 보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느냐?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그래서 우리 왜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성분, 감자에 싹이 난 데 들어있는 솔라닌 이런 애들 우리가 독을 넣은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동물성 자연독 그럼 보고독 같은 애들요. 조개독 같은 애들, 보고독이나 조개독 같은 것들도 우리가 원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죠. 원래 이렇게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보고독 이런 식으로요. 뭐 솔라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이거 내인성이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인성이 또 있어요.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생리작용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리작용 성분들 중에 저기 끝에 가보면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맨 끝에 가니까 식이성 알레르겐 있죠. 자, 이런 식이성 알레르겐도 내인성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간혹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닌데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 원래 이 복숭아 같은 경우도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이성 알레르겐, 그다음에 뭐 독버섯, 그다음에 보고독에 있는 이런 독성분들이 내인성 유해 요인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성. 그럼 외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있던 성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식중독균, 기생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구체적인 예를 보면 뭐 식중독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 첨가물들 그 다음에 뭐 잔류 농약이나 뭐 방사능 물질이나 기구나 포장이나 이런 데서 용출되는 뭐 중금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오염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유기성이 있어요? 그럼 되게 특이하네.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나중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원래 자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닌 경우 이 바로 유기성은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거나 유통하는 과정 중에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만들어져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식품을요 가공하는 과정 중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표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산화유지.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 산화유지. 원래 기름에는 없는데 기름이 산패가 되면 산화되면은 유독물질들이 만들어지죠.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유독물질 과산화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과산화물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햄 좋아하시나요? 햄이나 베이컨 같은 것들 보면은요 만들 때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발색제를 써요. 근데 그 발색제하고 식품에 있던 성분하고 반응해서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탄 음식을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고요. 탄 음식에서도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근데 음식이 타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심지어 여러분 감자요. 이런 감자를 튀겨도 만들어져요. 감자를 튀길 때 만들어지는 유독 성분 아크릴 아마이드. 다 여러분 시험 문제 식중독 파트에서 예전에 다 나왔던 명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진 애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느냐? 유기성 유해 요인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유기성 유해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그쵸? 그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분류하는 건 이제 연습을 이제 나중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인성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독 유해 성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이죠. 보고도, 그 다음에 뭐 독버섯의 독성분, 감자의 독성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외인성,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거고, 거의 대다수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물질들 이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벤조피렌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성 요인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분 자체, 성분별. 이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자, 여러분 생물학적 그러면요. 미생물들이 여기 들어가요. 미생물, 기생충. 자, 미생물이라든지 기생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생물, 기생충 이런 애들이 생물학적 유해 요인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이라든지 곰팡이 이런 애들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이 여기에 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유해는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화학 성분들, 화학 물질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화학 물질들 뭐 우리 아까 나왔던 뭐 유해 첨가물이라든지 잔류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도 다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로 분류가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여기에 자연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독, 독성분 자체는 화학물질이에요. 자연독, 독성분 자체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들은 다 어디로 분류돼요? 화학적 유해 요인으로.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 요인. 여러분 물리적 유해 요인의 대표가 뭘 것 같아요? 돌, 유리, 금속. 우리 돌이라든지 우리 식품에 돌이 섞일 수도 있죠. 유리 조각이라든지 금속 조각 나올 수 있잖아요. 종종 발생하는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 대표적인 머리카락이네요. 머리카락 이런 애들이 물리적 유해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분 자체에 따라서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는 이 문제가, 작년에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잊을만은 한 번씩 나오는 분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자, 유해 요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 식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자, 미생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자, 이 미생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이 미생물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 같은 거, 용어들 잘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뭐 미생물 하면은요, 세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미생물 중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이 중에 식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식중독 같은 이런 질병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균 위주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세균 위주로. 자, 그러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바로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세균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봤더니 거기에 세균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균은 원시핵 세포를 가진 단세포 생물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세포 생물이다. 그럼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잖아요. 이 세포가 하나 있으면 이게 균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사람은 보통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됐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세포 생물이라면 얘는 단세포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가 종종 문제집을 풀다 보면 아니면 뒤에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균 자체는 지금처럼 보통 세포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영양세포 내지는 세포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할 적에는요. 열심히 자기가 생명활동을 유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자, 근데 환경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좀 열악해요. 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선 살아남아야 되겠죠. 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저항체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포자 내지는 아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포자, 아포가 된 건요, 모든 생명활동을 그만두고요, 딱 칩거에 들어간 상태. 꼭 있잖아요. 왜 씨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왜 식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의 그 씨같이 단단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견뎌요. 아주 잘 견뎌요. 보통 그래서 포자, 아포는요, 열에 잘 견딥니다. 우리가 열에 잘 견딘다는 걸요,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앞으로. 내열성이다. 내열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에 잘 견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열성이에요. 그래서 열에 잘 견뎌요. 자, 그래서 내열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자, 아포를 만드는 애들은 내열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균들이 포자, 아포를 만드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은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균 중에요. 내열성 아포를 만드는 균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열성 아포, 포자를 만드는 균은 딱 2가지. 바실러스하고요. 클로스트리디움밖에 없어요. 딱 2가지.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딱 2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양사의 식품위생에서 공부할 적에요. 내열성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요. 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딱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균들이 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이 2가지 균만 포자, 아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아포가 만들어져야지 내열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아포를 못 만든다는 소리는 열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포자, 아포를 만들지 않는 균은 다 열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아포를 만드는 균 요 2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는 요 2가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뒤에 공부하다 보면요, 식중독을 공부하다 보면 독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걸요? 포도상 구균이 생성한 독소. 여러분 포도상 구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식중독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독소도 균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균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독소라는 애는요. 균이 만들어서 자기 몸 밖으로 내보내는 애가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독소는 균이 만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이 만든 물질이지 이 독소는 균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독소는 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아니라 세균이 만든 물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뒤에 가면 균이 열에 강하다, 독소가 열에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균 자체하고 독소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요. 특징이 어떨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균은 열에 강한데 독소는 열에 약하다든지. 왜요? 별개의 물질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균하고 독소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균이 열에 강하면 독소도 열에 강하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 잡기입니다. 첫째 시간은 개념 잡기예요. 자, 우리가 균을 의미하는 건 영양세포 상태, 포자 상태 이런 식인 거고요. 독소는 절대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균이 만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이 만든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잡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할 게 꼭 있어요. 포자, 아포를 생성하는 균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딱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형태에 갑니다. 자, 여러분 세균의 형태는 구균, 간균, 나성균인데요. 우리는 딱 이 정도만 나누면 돼요. 간균 아니면 구균. 간균과 구균요. 간균은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에요. 막대기. 그래서 우리가 간균 아니면 막대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막대기균, 이렇게 막대기형으로 생긴 균이 간균이에요. 아, 그러면 간균과 구균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황색, 포도상, 구균. 이렇게 붙은 애들만 뭘까요? 구균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간균. 그쵸? 구분 쉽습니다. 뒤에 구균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간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균들은 다 이렇게 끝나요. 코커스. 이렇게 코커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코커스 이렇게 끝났으면 아, 얘 구균이야.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균이 있어요. 하나는 뭐 이건 쓰실 필요 없어. 뒤에 나오니까. 구분이 되나요? 구분되죠? 자, 얘는 무슨 균일까요? 그렇죠. 간균. 안 붙어 있으니까 간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뭐 붙어 있어요? 코커스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뭘까요? 구균.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위생 다 객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실 줄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요. 보고 읽기. 자,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간균. 근데 뒤에 코커스로 끝난다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구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구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균 형태는 요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증식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뭐예요? 식품. 자, 여러분들이 보면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당연히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네, 영양분.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필요한 건 단백질 함유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단백질 함유 식품에서요. 균이 특히 잘 번식해요. 자, 그런 균이 특히 잘 번식하는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잠재 위해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 위해 식품. 자, 예전에는 이게 잠재 위해 식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미국에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그래서 단체급식 쪽에서는 이렇게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다 바뀌었는데 식품위생책에는 아직도 잠재 위해 식품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잠재 위해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자, 여러분 이 잠재 위해 식품은요. 미생물이 특히 증식하기 쉬운 식품들을 우리가 잠재 위해 식품 그러는데요.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돼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면서 pH가요 중성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 있죠. 이런 애들이 보통 잠재 위해 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특히 미생물이 잘 번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우리 적정 pH. 여러분 미생물마다 좋아하는 pH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두면 돼요. 특히 세균은 pH가 뭐일 때 되게 좋아하느냐? 중성일 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에 비해서 곰팡이나 효모는요. pH가 어때요? 3 내지 5 정도 약간 산성일 때 잘 번식해. 그럼 우리가 중성일 때 잘 번식하는 건 세균, 산성일 때 잘 번식하는 건 누구예요? 곰팡이나 효모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치는 몰라도요. pH가 산성일 때 문제가 되는 애, 중성일 때 문제가 되는 애. 그 정도는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pH가 산성인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주로 곰팡이나 효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귤. 우리 겨울에 귤 많이 먹었죠. 근데 귤에 잘못 보관하면 그 위에 하얗게 뭐가 피어요? 곰팡이 피잖아요. 그렇죠? 곰팡이. 이렇게 시큼한 식품에서는 곰팡이가 문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라는 거요. 자, 시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균수가 대수적으로 증가해요. 여러분, 세균은요, 이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하니까 이렇게 하나였던 애가 몇 개가 되냐면 2개.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2개가 몇 개로 늘어날까요? 4개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대수학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세대 시간이 나와 있긴 한데 참고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암기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자, 세대 시간이라는 건 세균이 증식해서 그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대 시간이 장염 비브리오 있잖아요. 장염 비브리오는 세대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10분마다 몇 배씩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2배씩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대 시간이 되게 짧을수록요, 증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요건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균을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거기 책에 있듯이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건 저온균, 중온균, 저온균 중에 어느 걸까요? 당연히 중온균이죠. 여러분, 대다수는요, 중온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로에 넣을 거 중온균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건 중온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부패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은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부패균들, 그리고 대다수의 식중독균들은 다 중온균이라고 얘기해요. 아닌 예외적인 애들은요, 나중에 꼭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중온균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독특한 애를 봐야겠죠. 대다수는 이거잖아요. 대다수는 중온균인데 특이하게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빈칸이 또 하나 있죠. 저온균. 저온성 유해균으로 대표적인 애는 누구다라고 되어 있죠.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과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 보관했을 때 육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애들을 냉장 보관했을 때요, 그런 냉장 보관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자, 이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우리가 식품을 냉장 보관했을 때 식품을 부패시키는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자, 그래서 특이한 애는 기억해 두셔야죠. 자, 우리가 냉장 상태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균 슈도모나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식중독 균 중에도 있어요. 자, 식중독 균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중독균, 식중독 시험 문제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냉장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말이 나오면요, 항상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작년 시험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해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이게 있어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냉장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신이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걸 기억해 두면은요, 조금 쉬워져요. 자, 그래서 대다수는 중온균. 그 대다수가 중온균이니까 일반적인 애들은 기억할 필요 없죠. 그냥 대다수는 중온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저온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냉장 상태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은 슈도모나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애는 여신니아와 리스테리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분 볼까요? 자, 수분은요, 우리가 보통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적은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은 거 당연히 좋아하죠. 수분이 많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식품 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수분 활성도. 그쵸? 자, 그러니까 보통 이 수분 활성도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보통 얘도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저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발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 수치는 몰라도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거 세균이요.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순입니다. 최근에 위생사에선 이 순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기로 세균하고 효모하고 곰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살모넬라, 뭐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코커스 이렇게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애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 보기 중에 뭘 찾아야 될까요? 곰팡이 종류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누가 세균이고 누가 효모고 이름을 보고 누가 곰팡이인지를 구분하시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근데 좀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 한 20문제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곰팡이보다 더 잘 견디는 애가 있어요. 내건성 곰팡이. 건조한 상태에서 더 잘 견디는 곰팡이가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더 잘 견디는 애가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 자, 삼투압이 더 잘 견디는 효모가 존재합니다. 내삼투압성 효모. 그래서 내삼투압성 효모는요, 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0.6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낮은 게 0.6이잖아요. 그래서 이 0.6보다 낮춰주게 되면은요, 모든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 그래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미생물이 누구냐? 내삼투압성 효모.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잼 같은 데서요. 그럼 왜 잼 같은 데서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삼투압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런 내삼투압 효모 같은 경우는 잼의 변질에 관여하는 거, 뭐 청 같은 거에 변질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애가 이런 내삼투압성 효모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분과 관련해서는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소.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산소 요구성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주구장창 나올 단어들입니다. 주구장창 나올 단어들. 우리 식중독 가면 또 나와요, 이 단어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단어 나와요? 어기성. 좋아해요. 뭘 좋아하느냐? 기체, 산소를 좋아하는 애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생육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할까요? 산소, 그쵸?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 호기성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곰팡이라든지 뭐 일부의 그런 호기성 세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호기성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럼 미미하다라는 의미예요. 미미하다, 적다 이런 소리죠. 자, 얘는 산소가 적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보다 훨씬 적을 때요. 그리고 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한 20% 정도 되는데 한 1 내지 10% 정도로 적을 때 잘 자라는 균. 되게 독특하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균 중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요거랑 연결해서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미호기성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식중독 균 중에 캠필로박터.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중독균 시험 문제에 나오면서 미호기성이며 이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캠필로박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미호기성 그러면 딱 하나. 캠필로박터밖에 없습니다. 캠필로박터.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느냐. 혐기성. 혐기성 먼저 갈게요. 그럼 혐기성 그러면 혐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싫어해요. 뭘 싫어할까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가 없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한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없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한 균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영양사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얘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 앞에 이렇게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는요. 산소가 없어야지 잘 자라는 균이에요. 산소가 없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미호기성은 딱 하나, 캠필로박터. 현기성인 경우에는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속인 경우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우리 책에 보니까 통성이 하나 남았어요. 통성 현기성. 현기성 앞에 통성이 붙었죠. 여러분 통성이 붙었다는 소리는요. 상관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생육이 가능한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는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다수는 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요. 다 통성 이거 갖다 붙이면 맞아요. 나중에 식중독균들은요. 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통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캠필로박터가 미호기성, 클로스트리디움이 붙는 경우가 뭐예요? 현기성. 그쵸? 그거 빼면 나머지 뭐라 보시면 돼요? 통성, 현기성. 그쵸?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거의 대다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거 보기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이럴 때 보기에 이런 게 나와요. 미호기성, 통성, 현기성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구분법은 간단해요. 캠필로박터, 클로스트리디움 빼면은 거의 대부분은 통성, 현기성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균의 생육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봐두시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파악해 두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대표적인 주요 세균들 나오죠. 자, 이 주요 세균들 할 때 또 이제 한 가지 붙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람 양성이다, 음성이다. 우리 이것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람 양성, 음성. 자, 그람 양성, 음성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람 염색을 했을 때요.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보통 보라색, 자주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람 양성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람 염색 시에 붉은색, 적색으로 나타나는 건요. 그람 음성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구분해야 되잖아요. 손쉬운 구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쉬운 구분법. 우선 포자를 만드는 애들은 다 그람 무슨 균이냐면 양성이에요. 그럼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양성. 그 다음에 여러분 구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구균들은 다 그람 양성. 이거 빼고 나머지는 음성 붙이면 다 맞아요. 이거 빼고요. 나머지는 다 그람 음성 붙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한도 내에서. 원래는 더 이게 다르게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식중독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돼요. 자,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속은요. 그람 양성균입니다. 그래서 포자 만드는 애는 그람 양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균도 뭐예요? 그람 양성.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람 음성균이요. 그럼 정말 맞는지 보실래요? 우리 거기 주요 세균 보세요. 주요 세균. 바실러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람 양성. 자, 그 다음에 저쪽 끝에 클로스트리디움 뭐예요? 그람 양성.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커스 붙어 있는 애 있죠? 스타필로코커스 두 번째 있는 거 구균. 이런 구균이니까 그람 뭐예요? 양성.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슈도모나스부터 에스케리키아까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그람 음성이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말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만 그람 양성, 그리고 구균까지 그람 양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람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돼요. 식중독 가면 분류가 더 쉽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세균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주요 세균과 관련된 내용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